자, 여러분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태신 강사입니다. 자, 저 소개는 여러분 갖고 계신 기본서의 날개 맨 앞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로 가름하겠습니다. 16년 정도 강의하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사에 대해서는 공무원 쪽에서만 16년 강의했기 때문에 공무원 한국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최근 변화된 유형 또 트렌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꼬집으면서 또 말씀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한국사를 잠깐 소개해 드리면 출제하시는 분들이 다 매년 달라집니다. 그래서 매년 달라지고 교체되기 때문에 그 해에 즉 예를 들어 올해죠. 올해 출제됐던 내용과 트렌드가 내년에 똑같이 반복될 거라고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떤 출제 기조는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나 지방직이나 국가직 출제 기관이 좀 다 다릅니다. 하지만 그 기관들의 기조들은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문제 스타일이 좀 있어요. 그래서 다 똑같진 않습니다. 다 똑같진 않고 조금씩의 차이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조금씩의 차이는 유형의 차이이지 내용의 차이라고까지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준비하시는 직렬이 어떤 직렬이냐에 따라서 어떤 유형을 조금 더 신경 써야겠다. 또 예를 들어서 두루뭉술하게 크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어 나무를 비유하면 기둥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지만 가지 아주 뭐라 그럴까요? 좀 디테일하게 좀 지엽적으로 내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지엽적으로 출제됐던 문제들이 당락에 영향을 주는 정도까지는 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가장 기본 개념이죠. 항상 늘 벌써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연배를 보아하니 이제 꽤 그죠?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아왔다라고 또 산전수전 공중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산전수전 정도까지는 겪으신 분들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늘상 노상 들어왔듯이 기본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국사 과목의 특징은 양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외워야 할 내용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듣는 순간에는 들을 때에는 다 알 것 같습니다. 재밌습니다. 들을 때는 재미도 있고 그렇구나 가끔씩 감동도 느끼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우리 역사에 대해서 자부심이 막 생기기도 합니다. 하여튼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이란 감정은 사실 여기서 거의 다 느낄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다라는 겁니다. 수업이 끝나고 나면은 그냥 연기가 싹 가득 꼈다가 싹 사라지는 것처럼 배웠던 내용이 그냥 싹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한국사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한국사 그러면 암기 과목 이러죠. 암기 과목이야 그래서 암기를 계속 해도 이렇게 까먹고 그런 것처럼 막 싫어지고. 그래서 한국사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과를 가르치는 분들입니다.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 국사 싫어서 이과 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심지어 제가 자주 다니는 치과가 있는데 그 치과 의사 선생님이 서울대 치대를 나오신 되게 공부 잘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여자 선생님이신데 저를 이렇게 알아보시고 예전엔 좀 제가 이렇게 방송 출연도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알아보시고 알고 봤더니 되게 유명하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닌데요. 그랬더니 제가 옛날 학력고사 때 다른 건 다 만점 받았는데 국사에서 2개 틀려서. 자, 서울대 치대 다니는 분들이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머리가. 근데 다른 건 다 맞았는데 국사가 너무 싫어가지고 2개 틀렸다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하신 선생님도 계십니다. 그 정도로 암기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국사를 쥐약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엄청 큰 부담을 가지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최근 나오는 유형들을 보면 공무원의 역사, 한국사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최근에 나오는 스타일은 뭐냐면요, 쉽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본서를 지금 이만큼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양에 압도당하시면서 이거 어떻게 다 하나 강의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러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오늘 어떻게 강의를 할까 또 뭐라고 말씀을 드릴까 오늘 아침에 오면서 생각을 좀 해봤어요. 한 페이지에 2개만 기억해 보자. 다른 것도 필요 없고 단어 2개만. 물론 더 많이 기억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고구려의 왕들은 한꺼번에 한 페이지에 뭐 3명이 나오기도 하고 그 왕들의 업적을 막 서너 개 이상은 다 외워야 되기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평균적으로 한 페이지에 한 2개씩만 외우게 하자. 그것도 문장으로 외우게 하지 말고 단어로만 외우게 한번 해보자. 다만 단어로만 외우게 하다 보면 그 단어가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를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단어 2개를 외웠을 때 스스로 그 단어 2개에 대해서 우리말로 설명을 할 수 있게 하자.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오늘 기본 강의를 개강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만은 물론 다 뭐 알고 외우시면 좋으시겠습니다만은 그게 안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조드리는 거 2개 정도씩만은 스스로 옆에 있는 친구분들이나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게끔 하자. 뭐 예를 들어 야 근데 내가 이거 아까 들었었는데 이게 뭐였니? 이렇게 물어볼 때 적어도 아 그거 뭐 그거는 뭐 이런 뜻이야. 그거 아닐까? 뭐 이 정도로 설명할 수 있기만 하자. 그래도 성공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기본서는 읽을 수 있을 정도, 물론 다는 모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설명드린 부분에서 2개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정도까지만 강의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단어 뜻, 그리고 당시의 배경, 상황 설명 정도, 또 캐릭터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 나오는 국사책에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 다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성격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캐릭터를 좀 잡고 설명을 할 수 있게 하자. 사람에 대해서입니다. 그래서 국사는 사실은 과거에 있었던 일인데 다 사람들이 했던 행동과 그 패턴을 이해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캐릭터만 정해놓으면 그 사람이 이 정도는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사람을 묻는 경우가 많은데 뭐 그 사람의 캐릭터, 예를 들어 왕권을 강화했던 그런 왕이시다. 그러면은 그 왕의 캐릭터 가운데에는 절대로 이런 왕권 강화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신하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진 않거든요. 이제 그런 정도의 캐릭터는 좀 잡고 들어가면 적어도 이렇게 제외할 수 있는 선지는 좀 생긴다. 그냥 그 정도 캐릭터를 좀 잡고 기본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서는 읽을 수 있을 정도, 이것을 이제 독해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다 우리 국어기 때문에 우리 말이기 때문에 못 읽으시는 분들은 없는데, 근데 문제는 그냥 읽긴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기능적 문맥률이라고 하는데, 그 기능적인 문맥률을 빼고 뭐 예를 들어 다 이해는 못한다고 하시더라도 설명드리는 내용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정도, 그 정도까지만 이번 강의를 7월 강의를 잡겠습니다. 그래서 7월, 8월 2달 동안 매주 화, 목 아침에 오전에 강의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8월 말에 늦어도 9월 초에는 종강을 할 것입니다. 뭐 이제 가을로 접어들 때쯤 우리는 이제 이 강의를 마무리할 것이고, 근데 이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예전 스타일에 의하면은 또 이런 기본 강의를 또 개강을 했어요. 똑같은 책으로.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저는 이제 요 기본 강의가 끝나면은 바로 이제 2.0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게 바로 그 심화 강의인데요. 그 심화 강의는 말은 좀 심한데, 심화라고 하면 좀 어려움을 느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심화가 뭐냐면은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을 이렇게 수직선으로 비유하자면은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삼국시대로 얘기하면은 고구려 왕들만 쭉 이렇게 공부하거든요. 거기서 2세기, 3세기, 4세기, 5세기, 그럼 고구려 왕들만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두 번째 챕터는 또 백제 왕들을 공부하게 돼요. 그럼 백제 왕들은 2세기는 없거든요. 그럼 이제 백제 왕들은 이렇게 3세기부터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백제 왕만 딱 공부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신라는 3세기는 또 없어요. 4세기 왕부터 공부하는데 이런 식으로 공부한단 말이죠. 그럼 이렇게 공부하면은 순서별은 할 수 있으세요. 뭐 태조왕부터 동천왕, 뭐 소수림왕, 장수왕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이렇게 수직선상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공부를 하다 보면은 백제도 그렇게 하다 하고 신라도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거를 못해요, 이거를. 그러니까 같은 시대에 있었던 말 그대로
컴피티션, 뭐 경쟁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장수왕, 국으로 장수왕 때 백제왕들은 누구냐? 이제 그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계로왕이거든요. 계로왕을 죽이니까. 그래서 장수왕이 계로왕을 죽여서 저는 뭐 백제왕 중에서 제일 괴로웠던 왕이 누구냐? 그럼 계로왕이다. 뭐 완전 이제 아저씨니까. 이제 그렇게 당연합니다. 그럼 뭐 고구려 왕들 중에 제일 오래 사는 왕이 누구냐? 그럼 장수왕이거든요. 그건 진짜 장수왕이 그래서 장수왕이에요. 오래 살아서. 장수왕 킹이라 해서 장수왕인데 그 장수왕이 5세기의 왕일 때 백제 왕들은 누구냐? 신라의 왕은 누구냐?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이게 심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2차원으로 공부를 했으면 3차원 개념으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게 심화 도사국사입니다. 도사국사는 도표와 사료로 보는 국사, 이걸 줄여가지고 도사국사라고 했고, 도표라고 한 이유는 이렇게 해서 공부하기 때문에 도표국사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엔 또 사료가 들어가는데 국사 최근에 나오는 문제들 보면 다 박스형 문제거든요. 옛날에는 그냥 직문형 형태라고 해서 다음 중 뭐 고구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걸 직문형이라 그래요. 근데 최근 나오는 스타일의 문제는 숙 문제가 거의 대부분 다음 자료에서 보이는 왕, 뭐 다음 자료에서 보이는 시기, 뭐 다음 자료에서 보이는 국가, 다음에서 설명하는 제도, 뭐 다음에서 설명하는 일제 식민지 지배 정책, 뭐 독립운동 단체,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박스형을 내는데 그 박스형 가운데 대부분 사료거든요. 근데 그 사료 독해를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영어로 얘기하면은 단어는 막 연하게 외우는데 그 단어를 외우는 이유가 독해를 하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국사도 마찬가지예요. 국사도 막 단어를 막 외워요. 뭐 이렇게 요약서도 요즘 많고 저도 요약서도 있는데 막 외우는데 내가 외운 그 국사의 암기 지식을 이렇게 풀어서 이해를 해야만 사료를 이해할 수 있거든요. 최근에 나온 문제도 그래요. 그러니까 지난번 6월 달에 봤던 서울시 지방직 문제를 보면 뭐 다음 인물과 뭐 다음에서 설명하는 인물이 뭐 활약했을 당시의 전쟁에 대한 내용은 뭐 이런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강조, 고려시대에 보면 강조를 공부해요. 강조라는 사람이 있어요. 성이 강이고 이름이 조인데, 그래서 저는 처음에 공부할 때 강조? 뭘 강조한다는 얘기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름이더라고요, 그게. 어렸을 때. 근데 그 강조에 대한 사료는 이번에 처음 나왔어요. 17년 동안에 한 번도 안 나오던 문제였는데 그 강조에 대한 사료를 낸 거는 이번이 처음이었단 말이야. 근데 강조는 외웠는데 그 강조를 묻는 문제인지는 몰랐던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강조는 외웠어. 근데 사료가 강조야. 근데 그게 강조인지는 몰랐다는 거죠. 그게 국사 공부하는 분들이 가장 최종 관문을 돌파해야 됩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계속 외우긴 했어요. 근데 그게 강조인지는 몰라서 틀린 경우가 있었다는 얘기죠. 또 하나가 뭐냐? 안중근. 모르신 분은 없죠. 근데 이번 문제가 서울시방 18번 문제였는데 안중근을 묻는 문제였어요. 근데 그 박스를 보면 안중근이 재판 과정에서 일본인 검사와 설전을 벌이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본 검사가 피고는 왜 그런 짓을 저질렀는가? 라고 했을 때 안중근이 15가지의 그 저격 사유 15조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이유 15가지가 있다 하면서 그 15개조의 일부 내용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 동양의 평화를 해친 죄, 뭐 고종 황제를 강제 퇴위시킨 죄, 우리의 국모를 살해한 죄, 잔인하게 살해한 죄, 한국의 의병들을 학살한 죄, 한국의 학교를 폐교시키고 한국의 교과서를 압수하고 일본의 정신을 주입한 교과서로 교육시킨 죄. 그러니까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15개를 다 나온 게 아니라 일부. 그러므로 이토 히로부미, 2등 후작은 당연히 제거되어야 했다. 그리고 나를 일반 형사 피의자로 대우하지 마라. 나는 엄연히 대한제국 의병으로 장교다. 난 대한제국의 의군 참모중장이라는 직책을 갖고 있는 엄연한 대한제국의 장교이기 때문에 교전 중에 적장을 사살하였으므로 일반 피의자로 대우하지 말고 전쟁 포로로 대우하기를 바란다. 강력히 요구한다.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중근인지를 찾아내야 하는 문제였던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안중근을 모르시는 한국인들은 거의 없으시다. 하지만 그 안중근이 했던 얘기를 모르는 경우는 많다. 그래서 결국 한국사 시험 문제의 특징이 최근에 안중근을 뭐 저격사유 15조 이렇게 외운다고 하더라도 그 15조의 내용을 독해를 하지 못했다면 그게 안중근이 였는지 아니었는지를 모를 수도 있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심화 과정에서 강의하는 내용이 이렇게 2차원적으로만 접근하는 게 아니고 3차원으로 접근하면서 이때 있었던 인물이 한 중요한 얘기들을 이렇게 사료 형태로 살짝 위에 올려놨어요. 그럼 이게 누군지를 찾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심화 수업을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사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9월에 개강하는 심화 수업에 바로 들어오기는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커리를 짠 이유가 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그러니까 즉 초보자들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내용 이해, 상황 설명, 뭐 시대적인 어떤 정신들이 있거든요. 시대 정신 예를 들어 뭐 불교면 불교, 유교면 유교 이런 식의 그런 정신을 설명을 드릴 것이고 그것이 투영된 여러 가지 미술, 뭐 불교 미술에서의 불상이라던가 석탑이라든지 아니면 사찰, 또 유교 문화가 크게 맹위를 떨칠 때에는 서원, 즉 유교를 공부하던 지방에 있는 사립학교 등이죠. 그런 서원 건축 같은 것, 또 그것이 반영된 여러 가지의 뭐 미술 작품이나 역사서 이런 것들도 함께 공부하는 그런 복합적인 과목이 될 것이다. 설명을 좀 드립니다. 이게 이제 9월, 10월 해서 2달 동안 끝이 나게 되면 이제 11월, 12월 달에는 기출 문제를 풀기 위한 문제풀이 전 단계로 들어갑니다. 100점 노트라고 해서 제가 100점 노트라는 제목으로 기존에 나왔었던 모든 기출 문제들에 똑같이 출제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책을 엮었어요. 그래서 기출 문제들 가운데에서 선지라던가 뭐 사료,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묶어놨습니다. 묶어놓은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공부하고 난 다음 바로 기출 문제 풀이를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는 기출 문제 풀이를 한 석 달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석 달, 3달 정도 하였는데 그때 학생들이 많이 떨어져 나갑니다. 왜냐하면 안 풀리니까 문제가. 그래서 처음에는 막 50명, 60명 이렇게 시작을 하다가 오프라인에서 남아있는 그때 얼마 남아있었죠? 8명 남아있었나요? 8명 남아있었는데 그 8분 가운데에서 100점 맞으신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100점 맞았다. 그리고서 이렇게 졸업하시고 가시고 뭐 이렇게 쿠키도 선물도 해주시고 그러면서 합격하시고 가셨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끝까지 살아남는 분들만 살아남을 것이다. 그래서 그 영화 고지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재훈이라는 배우가 있는데 그 배우가 그 중대장으로인가 나와요. 뭐 하여튼 그 사람이 우리 중대의 특징이 악어 중대인데 악어가 늪지대에서 알을 100개를 낳는데 그 중에 살아남는 끝까지 자라서 끝까지 살아남는 악어가 단 2마리밖에 없다. 우리는 악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같이 출발을 하는데 생존하시는 분들은 제 경험상 10%밖에 안 됩니다. 10%. 여기서의 생존은 합격입니다. 합격. 끝까지 합격하시는 분들 한 10%밖에 안 돼요. 항상. 제가 늘 얘기하는 게 한 50%는 됐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 뭐 작년까지는 뭐 코로나도 뭐 맹위를 떨쳤고 뭐 그래서 아프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집안 사정도 갑자기 어려워지시고 본인의 개인 신변상의 이유 막 발생합니다. 그 1년 동안 앞으로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게 될 이 1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몰라요. 본인의 신변에. 그래서 중도 탈락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이겨내시고 사고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사고를 이겨내면서 합격하시는 분들도 제가 여럿 보았습니다. 심지어 해외 이민을 갔다가 돌아오셔서 뭐 30년 가까이 코스타리카에 살다가 와가지고서 공무원 합격하신 분들도 봤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과목이 뭘까요? 국사입니다. 한국사는 거의
뭐 해외 뭐 거의 뭐 대한 외국인 정도가 됩니다. 그분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사에서 합격해서 결국 나가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교통사고 당하신 분들도 봤습니다. 그래서 톨게이트 지나가다가 톨게이트에서 이렇게 그 연석이라고 하나요? 거기 턱 해서 이렇게 뒤집어져 가지고서 옆에 있는 형은 죽고 친형이 사망하고 본인은 이제 목 경추가 부러져 가지고 몇 급 장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는 그 학생이 앉아 있을 때 항상 앉아 있을 때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볼 때도 이렇게 보고 책을. 그래서 왜 저러나? 왜 할아버지처럼 저러나? 라고 했더니 그 학생이 나중에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몇 년 전 그런 사고를 당해서 형은 사망했고 자기는 이렇게 경추가 부러져 가지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데 꼭 공부하고 합격하고 싶어서 오해하셨을 수도 있는데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는 오래 앉아 있을 수가 없대요. 2시간 이상 앉아 있을 수가 없다. 여기가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합격을 하고 나가는 경우도 봤습니다. 남학생이었습니다. 우리가 못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결국은 여러분들과 제가 어떤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서 반드시 해내겠다. 나는 이것을 1년 동안, 1년입니다. 딱 1년입니다. 그 1년 동안 난 반드시 해내겠다. 적어도 국사 때문에 합격하겠다. 여기 앉아 있었던 작년에 여학생, 여기 앉아 있던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국사 때문에 합격할 수 있었어요 라고 얘기를 저한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100점을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도 제가 단언컨대 반드시 합격생이 나옵니다. 반드시 합격생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나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저와 함께 1년을 제 커리를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국사 문외한도 결국은 100점을 맞으면서 웃으면서 여러분들과 제가 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해피엔딩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OT를 마무리를 하고요. 잠깐 한 1분 정도만 끊었다가 신변 정리를 좀 하고 그리고 강의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제 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페이지 2고요. 제 1장 역사학의 연구 방법론. 이 개념은요 거의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잘 안 나오긴 하는데 그렇다고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고 별 5개 중에서 한 2개쯤 간혹 가끔 나오기도 합니다. 그럼 이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페이지에 그 밑에 박스 보이죠? 사실로서의 역사와 기록으로서의 역사 이렇게 2개 보이지 않습니까? 이 2개를 구분하기입니다. 그래서 보기 4개가 나오면 3개는 기록으로서의 역사고 하나는 사실로서의 역사를 묻는 선지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다음 박스에 제시되어 있는 역사 연구 방법론과 일치하는 것은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럼 그게 뭐냐면 사실로서의 역사는 사실이죠. 사실이니까 여러분들 요즘 좋아하시는 말씀이 팩트죠. 팩트. 야, 팩트만 말해. 네 주관, 네 의견을 얘기하지 말고 팩트가 뭐야? 이거죠. 친구랑 논쟁할 때 야, 팩트만 얘기해. 이러죠. 그겁니다. 팩트. 그래서 이러한 입장에서의 역사 연구 방법론은 팩트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육하 원칙.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가 왜 무엇을 요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역사학자, 사학자들의 연구 방법에서 자기의 의견을 빼야 된다는 겁니다. 오피니언을 빼고 팩트만 얘기하는 연구 방법을 사실로서 역사라고 해요. 사실 가운데 실로 끝났죠? 사실 하면 실이 뭐냐? 바로 밑에 나옵니다. 실이니까 실증주의입니다. 실증주의. 자, 실증이라는 건 팩트죠. 실제로 있었던 것만 증명하는 거죠. 그 실증주의 역사 연구 방법론은 바로 맨 밑에 따라가 내려가 보시면 랑케라는 분이 나올 겁니다. 랑케. 보이시죠? 이 사람이 얘기한 겁니다. 이 사람이. 역사가의 임무는 자기 자신을 죽이고라는 건 내 의견을 얘기하지 말고 오로지 역사적 사실로 하여금 이야기하여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신 분이에요. 알겠죠? 그게 랑케입니다. 그래서 랑케 역사 연구 방법론을 따른 것이다. 이러면은 사실로서의 역사 혹은 실증주의 방법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실 하나만 공부하면 나머지 하나는 자연스럽게 해결되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로서의 역사 입장의 반대가 뭐겠습니까?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주관적인 생각을 살짝 거기다 양념처럼 집어넣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을 강조하신 분들이 누구냐면 기록으로서의 역사 입장을 강조한 사람이에요. 그럼 여기서 왜 기록이라고 했느냐? 역사가의 오피니언, 의견을 이렇게 썼기 때문에, 기록했기 때문에 자기 의견을 기록했다라고 해서 기록으로서의 역사라고 하였습니다. 그 입장은 크로체라는 사람이 강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 연구 방법은 둘 다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있는데 기록으로서의 역사 입장의 단점을 말씀드리자면 하나가 있겠죠. 자, 자기 의견을 얘기하다 보면 뭐가 생겨요? 왜곡입니다. 왜곡. 사실을 왜곡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왜곡. 그래서 왜곡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주장을 얘기하되 그 주장이 나만의 뇌피셜이 아니라 오피셜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증거입니다. 증거. 뭐 예를 들어 검사가 이 사람은 유죄입니다 라고 의견을 밝혔어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증거죠. 이런 증거가 있으므로 이 사람은 유죄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의 주관을 밝히고 싶으면 그를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입장을 얘기한 사람이 맨 밑에 있는 별표, 이건 별표치죠? 바로 E.H. 카입니다. 카라는 사람 보이시죠? E.H. 카, 영국 사람입니다. 영국, 잉글랜드 사람이고 이 사람이 근대 역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뭐라고 얘기했는지가 좀 중요한데 이분이 쓴 책 제목이 역사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에요. 책 제목 나왔죠? 역사란 무엇인가. 그랬더니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뭐라 했냐면 역사가가 주어가 역사가가죠? 역사가가 주어가 과거 사실을 해석하고 평가하여 재구성하는 것이며 그럼 재구성한다는 얘기는 다시 구성함으로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오피니언, 의견이 들어간다는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 증거가 필요하다는 걸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대화라고 하였다. 커뮤니케이션. 대화에 동글뱅이 치시면 됩니다.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다.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현재는 역사가의 지금 생각을 말하고 과거라는 건 과거의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과거의 사실과 현재의 내 생각이 끊임없이 교감을 하면서 평가를 하는 것. 즉 증거가 필요하며 그 증거에 입각한 내 생각을 밝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현대 역사학의 정의입니다. 역사란 현재와 과거 사이에 끊임없는 커뮤니케이션, 대화다. 알겠죠? 이게 바로 E.H. 카의 입장이다. 그럼 E.H. 카는 사실로서의 역사냐 기록으로서의 역사냐 둘 중에 하나를 묻는다면 어느 쪽이라고 답하시면 돼요? 제가 배치를 어느 쪽에 했어요? 기록으로서의 역사 입장이죠. 그래서 기록으로서의 역사 입장을 택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요거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3페이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나온 적이 없거든요. 4페이지도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뭐 나왔다고 하더라도 한두 번 정도 나온 거는 제가 뺄게요. 16년간 한두 번 정도 나왔다는 거는 8년에 한 번 나온다는 얘기죠. 뭐 그게 뭐 내년이겠어요? 이제 이런 생각인 거죠. 만약에 기출문제를 풀 때는 이런 걸 풀어드리기도 하는데 기본 강의할 때는 안 할게요. 이런 걸 하다 보면 진도를 나갈 수가 없고 또 중요한 걸 놓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만 강의하겠습니다. 6페이지 갑니다. 제2장 한국사의 사관. 제목을 한번 볼까요? 자, 사관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사라는 건 역사를 말하고 관이라는 건 관점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역사를 보는 눈이란 뜻이에요. 그럼 역사를 보는 눈이니까 이건 사실로서의 역사겠어요? 기록으로서의 역사겠어요? 역사를 보는 눈, 관점. 관점이라는 말은 주관적인 해석이라는 거죠. 내 눈으로 바라본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는 사실이에요? 기록이에요? 기록입니다. 이건. 그럼 입장에서 달라요. 일본인이 우리 역사를 보는 관점과 우리가 우리 역사를 보는 관점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그것은 주관적인 입장인 것입니다. 일본은 일본의 입장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관이라는 건 다른 겁니다. 그럼 다르다는 건 기록이에요? 사실이에요? 기록인 것입니다. 주관적인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팩트라는 건 어느 쪽에서 보더라도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건 다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입장은 주관적인 입장이다. 기록으로서의 역사 입장을 말하는 것이다. 그럼 일본인의 생각이 어떠한가? 일본인들이 우리 한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거든요. 일본인들은 우리 역사를 어떻게 보는가? 즉 한국인들에 대한 생각인데, 그럼 일본의 한국인들에 대한 생각은 일단 좋지는 않겠죠. 뭔가 우리를 폄하한다던가 폄훼하겠죠. 왜곡된 내용이 많아요. 목적이 있었죠. 바로 한국을 어떻게? 식민지로 삼기 위한 목적. 그래서 이것을 일본의 한국사에 대한 식민사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제의 식민사관이라는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럼 한국을 식민지로 삼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한국인들은 일본보다 어때요? 발전되지 못했고 무식하고 야만적이고 이런 입장이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좀 아래로 봅니다. 그게 일제의 식민사관이에요. 자, 그럼 그 식민사관을 수행했던 기관, 주관을 어디서 했는가의 문제거든요. 그럼 당연히 어디서 했겠어요? 당연히 식민통치기관에서 했겠죠. 조선 총독부라는 곳에서 하였습니다. 조선 총독부. 그래서 조선 총독부는 일제시대에 우리를 지배하던 일제 최고 식민 지배 기관 이름이고, 그 조선 총독부의 어느 부서냐를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그 부서가 바로 어디냐면 맨 밑에 3번 보세요. 3번. 조선 총독부. 제가 한 페이지에 2개 정도씩만 기억하는 걸 목표로 한다 했죠. 그래서 3번에 거기 조선 총독부에서 거기 2번 보세요. 2번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조선사 편수회 보이시나요? 거기다 형광 치시면 돼요. 네, 조선사 편수회 1925년 뭐 연도 막 나올 거예요. 또 하나의 질문, 연도 다 외워야 되나요?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 다 안 외워주셔도 돼요. 몰라도 돼요. 네. 연도 자체를 묻는 문제는 거의 안 나와요. 올해도 20문제 가운데 연도를 묻는 문제는 단 한 개도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연도에 대한 부담은 버려라. 그렇게 필요 없어요. 근데 제가 이거는 외워주세요 라고 하는 건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순서별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서별 문제도 연도를 알아야만 푸는 건 아닌데 연도를 알면 순서별이 쉽겠죠. 그런 문제입니다. 조선사 편수회에서 주도하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조선사 편수회. 그럼 조선사 편수회에서 편찬한 우리 그 한국의 역사인데 일본이 편찬한 책 이름은 뭐겠어요? 조선사죠. 조선사. 그러니까 조선사 편수회니까 조선사를 편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사라는 책을 간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사라는 일제의 이런 식민사관이 가득 들어가 있는 책을 편찬한 기관 이름이 조선사 편수회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다. 왜? 여기서 이제 왜 25년이냐? 왜 조선사 편수회냐? 뭐 이런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 그 앞뒤 문맥을 보시면 돼요. 알겠죠? 1915년에 간행된 박은식 선생의 한국통사가 3.1운동 이후에 국내 지식인들과 학생들에게 유포되기 시작하자 이에 당황해왔기 때문입니다. 1919년 3.1운동 이후 우리 학생들이 주도해서 몰래 우리 역사를, 즉 일본인들이 만든 한국사 교과서를 공부 안 하고 해외에서 망명하신 한국인 그 독립운동가들 가운데 역사학자들이 계시거든요. 뭐 예를 들면 박은식 선생님이나 신채호 선생 이런 분들이 쓰신 그런 책들이 국내에 몰래 유포되었어요. 근데 이게 언젠가 적발이 됐겠죠? 3.1운동 이후에 이 책이 널리 유포되니까 총독부 당국이 당황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조선사 편수회에서 조선사를 발간한 이유에 대하여 뭐라고 써 있냐면, 해외에서 활동하는 불량 선인들 중 몇몇이, 그럼 불량 선인이라는 건 뭐냐면 불량, 제국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조선인 이런 뜻이에요. 그럼 제국 명령에 불복종하는 조선인들이 누구겠습니까? 박은식, 신채호입니다. 그 박은식, 신채호 등이 그 출처조차 불명확한 한국에 대한 조선의 역사를 쓴 그런 불온한 책들이 유포되고 있으므로 조선인들이 이 책을 읽고 제국에 대해 저항하려는 생각이 널리 유포되는 걸 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즉 일본 제국의 식민 지배에 대해 저항하려는 저항심이 생기게 만드는 박은식이나 신채호 등의 역사책들이 유포되는 것에 대해서 당황한 것입니다. 이에
올바른 한국 역사를 가르치기 위하여, 적어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올바른 조선 역사를 가르치기 위하여 조선사 편수회를 발족시킨다. 즉 박은식 선생의 한국 통사에 맞서기 위한 일제의 조선사 편수회의 조선사인 것이죠. 그러면 한국 통사는 우리 역사 선생님들이 쓰신 책이고 조선사라는 책은 일본인들이 쓴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즉 한국 통사와 조선사, 한국 통사와 조선사 이 두 가지가 대척점에 있는 책이다. 네, 요겁니다. 이런 게 배경인 것입니다. 이런 게 배경. 근데 출제를 할 때에는 그 한국 통사가 유포돼서 조선사가 나온 것이다 이렇게 내진 않아요. 그냥 일제의 식민사관을 연구하고 이 식민사관을 유포시키던 기관 이름이 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것이지 왜 그게 필요했느냐 이렇게는 잘 안 내요. 알겠죠? 그래서 이유를 알고 싶으시면 그 앞뒤 문맥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이다. 요 정도. 그다음에 2번 다음 페이지 7번 식민사관의 전개. 여기는 두 개인데 뭐가 중요하냐면 1번 타율성론, 2번 정체성론. 그러니까 이 식민사관의 내용입니다. 이제 내용. 그러면 일본이 우리 한국을 어떻게 보느냐, 한국의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입장인데 그게 두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가 타율적이다. 한국인들은 자율적이지 않다. 타율적이다. 타율적인 게 뭐예요? 독립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홀로 설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한국인들은 자기들이 나라를 만들어서 나라를 움직이며 나갈 수 있는 힘이 없다. 이런 게 타율성론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타율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한국인들이기에 타율이죠.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아야만 하는 나라다.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는 걸 원하는 민족이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타는 어느 나라일까요? 타국이죠. 타국. 그럼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가 두 개밖에 없잖아요. 하나는 중국, 하나는 일본입니다. 그래서 중국과 일본에 의존하는 나라다. 이게 타율성론이에요. 역사적으로 그러하다. 한국인들은 중국에 대해서 매우 사대적이다. 중국을 딱거로 모신다. 중국을 형님으로 모신다. 그리고 중국의 황제에 대해서 늘 사대하였다. 그죠? 중국에 대해서 사대를 하였다. 이게 이제 일본인들의 생각이에요. 이제는 중국의 힘이 꺼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힘이 작아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 급부상하는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일본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그게 바로 친일파들의 존재이다. 친일파들이 없을 때는 누가 있었어요? 친중파. 중국에 대해 사대적인 인간들이 많았죠? 근데 그들이 정권을 늘 잡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정권에 맞서기 위해서는 반중파. 반중파는 어떤 세력과 손을 잡아야 돼요? 일본. 그래서 그게 친일파. 그러니까 반중 이퀄 친일. 친중 이퀄 뭐예요? 반일. 그런 공식이 성립되는 게 한국이다. 여기 일본인들의 생각이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읽다 보면은 일본인들의 그 논리가 매우 정연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놈들은 학문적인 어떤 뭐랄까요? 심오함? 학문적인 논리성, 정연성 매우 높습니다. 일본인들 노벨상 여러 명 나온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일본인들의 학문 체계가 깊어요. 이 식민사학을 우리가 논파하기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듣다 보면 맞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듣다 보면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식민사관을 극복하고 논파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너무 어려웠다. 그래서 동시대, 이런 1920년대에 등장한 이 일제 식민사관을 같은 시대의 한국의 역사학자들이 못 깼어요. 깰 수가 없었어요. 물론 깨려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그게 누구냐? 일제 식민사관에 맞선 민족사관입니다. 이 민족사관은 당연히 우리 민족을 중심으로 우리 역사를 보는 사관을 말합니다. 이 내용 안에는
일제 탈일성론에 맞서는 내용이 내포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민족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은 중국의 민족도 아니요, 일본 민족도 아니다. 우리 민족은 단군의 자손으로서 동북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했었던 강력한 민족이었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럼 중국에 사대하거나 일본에 친하게 지내고자 하는 민족이 아니다라는 생각 아닙니까? 그럼 일제 식민사관에 맞서는 이 민족사관은 그럼 증거를 대야 했단 말이에요. 증거. 그 증거가 있느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논증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이 민족사관을 전개해 나갔느냐? 우리 생각이 그러하다. 그래서 정신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여러분들도 우리가 중국의 일부라는 생각 안 하시죠? 그런 생각을 안 해.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이렇게 정신을 내세울 수밖에 없었다. 한국인들한테 물어봐라. 지나가는 한국인들한테 아무한테나 물어봐도 당신 중국인입니까? 물어보면 아닌데요. 일본의 지배를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아닌데요. 라고 하지. 그렇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다. 이게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정신이다 라고 하며 우리 민족의 정신을 강조하는 사관을 민족사관이라고 했어요. 제가 10여 년쯤 전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에 나가면 맨 처음에 이제 당하는 질문이 Are you Chinese예요. Where are you from?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기도 전에 Chinese? Are you Chinese? 그러면 짜증이 확 나는 거죠. 내가 어딜 봐서 중국인이니? 아닌데. 그러면 Are you Japanese? 일본인이? 아니야. 더더군다나 아니야. 왜? 아니 no. 그러면은 그럼 어디서 왔냐는 거야. 나는 기다리고 있었어. Are you Korean? 이렇게 물어볼 줄 알았으니 그럼 어디서 왔니? 이러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왔니? 그래서 코리아 이렇게. 그다음 뭐라고 묻는지 아세요? North or South? 북한에서 왔니? 북조선에서 왔니? 남한에서 왔니? 사우스 코리아 때. 그리고 끝이에요. 더 안 물어봐요. 뭐 더 물어볼 게 없는 거지.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면 항상 너 어느 나라 사람이니? 중국인이니? 일본인이? 이거였단 말이에요. 뭐 근데 최근에는 좀 아니라면서요. 최근에는 한국인인 걸 안다면서요. 뭐 그것도 뭐 우리의 뭐 위상이 달라진 결과다 이렇게 얘기도 하긴 하는데 하여간 저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생각은요, 우리는 일본인도 아니고 중국인도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정신이 뭐냐를 만약에 묻는다면, 그래? 그럼 네가 중국인도 아니고 일본인도 아니고 네가 한국인이라는 증거가 뭔데? 네가 한국의 정신이 뭐야? 그럼 중국의 정신과 일본의 정신이 있고 한국의 정신이 있는데 한국의 정신은 뭐야?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할 것인가? 한국인들은 어떤 독자적인 특수한 그런 정신이 있어. 특별한 정신이 뭐야? 한국인들만 갖고 있는 아주 고유한 정신이 뭐야? 뭐 같아요,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런 생각을 해요. 한국인들은 정이 많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이렇게 마음심변에 정자 이렇게 들어가요. 그 정인데 그 외국인들한테 정이라는 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는 거지. 영어로 어떻게 정을 번역할 수 있느냐? 어려운 일이에요. 정을 어떻게 번역할 거냐?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가 정 아니에요? 에휴, 너 내가 챙겨야지 누가 널 챙기냐? 이게 정 아닙니까, 사실은? 야, 웃지 마, 정 들어. 그 뭔가 이렇게 굉장히 친밀한 것도 아닐 수도 있고, 그냥 오래 같이 부대끼면서 생기는 일종의 정이거든요. 뭔가? 뭐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를 어떻게 번역할 수 있느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은 역사 공부하신 분들은 두 분이 계신데 한 분은 이제 전 이렇게 얘기할게요. 박은식, 신채원인데 이 두 분은 우리 역사를 뭐라고 정의하셨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게 이제 8페이지에 있는 얘기입니다. 2절의 민족주의 사관. 그래서 왼쪽에는 할아버지 한 분 계시죠. 이분 한 분 계시고, 그다음에 오른쪽 볼까요? 거기 약간 젊은 사진 보이시죠? 그래서 59년생 박은식, 80년생 신초입니다. 물론 1859년생, 1880년생입니다. 그래서 59년생 박은식 선생님, 꼰대시죠, 꼰대. 요즘으로 얘기하면 59년 꼰대. 80년도 이제 꼰대가 되죠, 점점. 80년 꼰대.
근데 그나마 59년생 박은식과 당시로는 80년생 신채호니까 한 분은 되게 노학자시고 한 분은 젊은 학자. 이 두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우리 민족주의 사학의 선구자시다. 이게 올해 서울시 지방직 20번 문제입니다. 문제는 신채호를 묻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채호를 묻는 문제 가운데 정답이 뭐였느냐? 민족주의 사학의 효시였다. 이렇게. 민족주의 사학을 강조하신 분이셨다. 이 정도는 된 거예요. 그럼 제목을 한번 슬쩍 보시고 민족주의 사학. 박은식과 신채호죠. 그래서 신채호가 민족주의 사학을 이끄신 분이시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디테일에요 되게 크게 물어봐요. 크게 물어보는 형태가 최근에 나오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페이지에 2개 정도씩만 외우세요라고 한 이유가 이런 맥락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분들은 공통적인 게 민족주의 사학자들이신데 요번에 나온 문제가 이거라는 거죠. 신채호. 그럼 신채호를 묻는 문제를 낸 게 신채호를 직접 묻는 게 아니라 어떻게? 신채호가 쓴 글을 박스로 제시해서 다음 글을 쓰신 분의 특징이 무엇이냐 이렇게 내는 거란 거죠. 이제 알겠죠? 네. 그럼 박은식은 이제 뭐라고 하셨느냐 그랬더니 아주 유명한 문장이 있어요. 거기 가운데 박스 사료 익히기 보이시죠? 한국통사 박은식 보이시나요? 그죠? 네. 한국통사 박은식 이겁니다. 여기다가 형광펜 치시면 돼요. 박은식이 쓰신 한국통사. 그럼 이 안에 이 박스에 뭐라고 써 있느냐 했더니 두 번째 줄에다가 별표. 나라가 형체라면 역사는 정신이다. 박은식 선생이 하신 유명한 말입니다. 나라가 형체라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라면 역사는 그 나라의 정신이다. 그래서 역사를 정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쓰시고 싶은 말이 뭐냐면 쭉 읽다 보면 오호라 지금 우리나라의 형체는 흩어져 소멸되었으나 즉 일제에 의해 나라가 쓰러졌으나 멸망당했지만 역사는 정신은 살아남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내가 역사를 쓰는 까닭이다. 오호라 한국의 백은 이미 사라졌으나 호는 살아있는가 없는가 동포여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 역사의 정신을 뭐라고 표현을 하였습니까? 혼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으로 빗대 봅니다. 사람으로 빗대면 사람의 형체가 있죠. 형체, 육신. 사람으로 비유하면 나라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었어요. 내가 죽었어. 그럼 형체는 사라졌죠? 백은 사라졌어요. 백. 육신은 사라졌어. 육백은 사라졌는데 뭐가 있는지 없는지. 영혼. 영혼은 살아있는가 없는가. 그럼 이것은 곧 나라로 비유하자면 사람은 영혼이지만 나라로 비유하자면 국혼이라고 합니다. 국혼. 그래서 우리 국혼은 살아있는가 없는가. 동포요. 나라는 형체라면 역사는 정신인데 그 역사가 국혼이다. 한국사가 국혼이다. 그래서 내가 이 국혼을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 역사를 쓴다. 어떤 역사인가? 한국 통사를 쓴다. 통사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그 통째로 이런 표현을 쓰시죠. 야, 통째로 먹어 할 때 통입니다. 통.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쓴다. 알겠죠? 네. 이게 3.1운동 이후에 우리 학교에 몰래 보급이 되었던 거예요. 학생들 사이에. 일본인들이 이걸 눈치채고 쓴 게 조선사 편수회에서 가능한 조선사다. 알겠죠? 네. 그래서 이 국혼이라는 것을 강조한 책 이름이 한국 통사라는 책이다. 이 정도. 그래서 거기 한국 통사와 박은식 게 보이시죠? 그럼 하나를 외웠잖아요. 그럼 하나만 더 외우면 좋겠죠. 그럼 뭘 외우면 좋냐 하면은 한국 통사 2탄 한국 독립운동지 혈사. 자, 혈사니까 혈자가 들어가서 혈자가 들어가니까 무슨 책인가 알겠죠? 혈이 뭐예요? 피죠. 한국 독립운동지 혈사. 그럼 한국이 즉 대한제국이 일본 제국의 침략을 받으면서 싸우면서 흘린 피들의 역사 이런 뜻이죠. 마치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을 해서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하루에 적어도 1,500명씩 전사하고 있대요. 그럼 1,500명씩 전사하고 있으니 러시아 침략에 맞서 우크라 병사들이 흘리는 피들이 1,500명의 피들이 흘려지고 있는 거죠. 매일매일. 그겁니다. 우리도 일본의 침략을 당하면서 한국 군인들이 또 한국의 의병들이 일본과 맞서서 싸우다가 흘린 피들이 얼마인가. 그걸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독립운동지 혈사를 읽다 보면 한국의 의병대가 저 대한제국의 또 군인들이 일본과 맞서서 어떻게 싸웠는가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잘 쓰여 있어요. 뭐 의기가 굳센 자들은 앞에 칼을 들고 나와 일본 군인들과 싸우다가 총을 맞아 죽었고, 의기가 약한 사람들은 도망가다 등에 총을 맞았다. 뭐 이런 글들. 그래서 한국 통사와 한국 독립운동지 혈사 이 두 개는 꼭 기억을 해둬야 한다. 특 A급. 알겠죠? 가장 중요한 책들입니다. 뭐 나머지 뭐 대동고대사론, 달의 태조 건국지, 단조사고, 뭐 이런 안중근전, 동명왕실기, 연개소문전 이런 것들도 알면 좋은 거예요. 알면 좋은 건데 일단 못 외우니까. 이거는 내 능력 바뀌니까. 어? 저한테도 이거 바로 외워보세요. 근데 못 외워요. 저는 끊임없이 많이 봤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거 3개만 외우는 것도 대단한 일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 가면 또 한 2개 외워야겠죠? 그 2개가 뭐냐 했더니 9페이지에 신채호. 신채호는 우리 역사의 정신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조금 이제 대비가 되는데 신채호 선생님은 뭐라 했냐면은 우리 민족의 그런 정신을 투쟁 정신이라고 했어요. 역사를 이렇게 쭉 공부하다 보면 중국 고대 중국과 우리 고대 한국의 그 전쟁이 엄청났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일본이랑 전쟁하는 경우보다는 이 중국이랑 전쟁을 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어요. 뭐 그래서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했죠. 100년 동안, 500년 동안의 숙적이 일본이라면, 왜냐하면 임진왜란 때부터 이제 생각을 하거나 왜구들의 공격을 생각해 보면 고려 말 조선 초기에 왜구의 침략을 많이 당했어요. 우리가. 그게 벌써 뭐 따지고 보면 황산 대첩 이런 거. 그래서 1280년이거든요. 그게 다시 1380년이거든요. 그럼 1380년이니까 일본과 엄청난 전투를 해온 게 끼케야 한 700년? 임진왜란이 1592년이니까 한 500년? 근데 중국은요 400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4000년 전부터 우리가 국경이 만주잖아요. 만주. 압록강, 요하, 청천강. 중국 세력으로부터의 침략을 약 4000년 동안 받았는데 전쟁의 횟수를 또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가 뭐 반만 년 역사 이러잖아요. 5000년의 역사 가운데에서 전투와 전쟁이 1000번이에요. 1000번. 큰 전쟁만 1000번을 치렀는데 그럼 대략적으로 5000년 역사 가운데에서 전쟁 1000번이라는 얘기는 5년마다 한 번 전쟁. 그럼 5년마다 전쟁을 당했을 때 90%가 어디로부터 당한 침략이냐? 중국이다. 그러니까 중국은 4000년 숙적이고 일본은 700년 숙적인 것이다. 우리 민족으로 접근하면. 얼마 전 조선중앙통신 어저께인가? 북한에서 대남 일종의 선전 매체를 할 수 있는데요.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게 1000년 숙적 일본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괴뢰 정부. 이런 식으로 비난을 했더라고요. 그럼 1000년 숙적 일본이라는 표현은 틀린 말은 아닌데, 근데 저는 되묻고 싶은 게, 그럼 너희는 5000년 숙적 중국과 친하게 지내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따지면은 일본도 적이긴 하지만 중국이랑 친하게 지내는 북한이 민족의 원수인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침략을 많이 당한 이 중국과 너 어떻게 친하게 지내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건 입장 다른 거예요. 입장이. 네, 신채호 선생이 강조하고 싶었던 건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고대 한국인들로부터 현재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 한국인들 5000년 역사 동안에 한국인들은 끊임없이 많은 외침을 당해왔는데 그때마다 중국이나 일본의 침략을 격퇴해왔다.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 한국의 정권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건 아니냐.
만약에 중국이나 일본의 침략을 격퇴하지 못했다면 한국 정권은 존재할 수 없다. 근데 존재하고 있었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우리 한국인들의 기본적으로 흐르고 있는 정신은 투쟁 정신인데, 그럼 투쟁 정신을 증명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증명할 수 있죠. 얘기하고 싶은 게 누구입니까? 상징적인 분들이 있어요. 중국 수나라라고 부르는 중국의 통일 정권, 거대 중국이죠. 굉장히 강력한 통일 정권, 중국 전역을 통일한 수나라 제국이 고구려에 대해서 113만 명으로 쳐들어온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30만 고구려 군대가 격파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최고사령관 을지문덕이 아닌가. 또 고구려 병사들이 아닌가. 또 일본 20만 대군의 침략을 조선시대의 조선군, 조선 육군 가운데 육군이라기보다는 조선 수군, 최고사령관 이순신이지 않았느냐. 그럼 이순신만 있느냐? 아니다. 이순신 밑에서 싸웠던 조선 수군 병사들이 있지 않았느냐. 그 조선 수군 병사들이 목숨 걸고서 일본과 싸워서 이긴 것이다. 그들에게 뭐가 있었느냐? 삼국 통일의 위협을 달성한 신라 화랑 정신이 흐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투쟁 정신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난가라고 했다. 이 가라고 부르는 건 사상을 뜻해요. 사상, 이데올로기. 그래서 왜 유가, 유교 사상, 불가, 불교 사상, 도가, 도교 사상. 우리 민족에게만 흐르는 특별한 이데올로기가 있는데, 그 이념이 있는데 그것을 난가라고 한다. 신시 배달국으로부터 이어지는 난가 정신이 있노라. 이게 우리 민족 고유의 종교이다. 난가. 이 난가라고 할 때 낭은 화랑을 뜻한다. 불굴의 투쟁 정신. 화랑도에게 내린 5가지 계율이 우리 민족의 특수한 특별한 이데올로기 가르침인데, 유대교는 10개가 있고 10개의 계율이 있고 불교에선 8개가 있다. 하지만 우리 민족에는 5개가 있다. 그 5개가 뭐냐면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늘 주구장창 이거는 꼭 지켜라 라고 했던 5가지 계율이 화랑 5개이다. 세속 5개이다. 임금께 충성, 부모님께 대한 효, 친구끼리에 대한 믿음, 전쟁과 전투에 나가서는 후퇴하지 않는다. 임전, 무퇴.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정, 자비정신, 살생, 유택. 죽일 때 죽이더라도 함부로 생명을 죽이진 않는다. 즉 우리 민족을, 우리 국가를 쳐들어오는 적들은 죽일 수는 있으나 함부로 살생하지는 아니한다. 이게 세속오계이다. 그 세속오계가 바로 난가정신이다. 우리 민족의 종교인 겁니다. 종교. 신채호 선생의 이러한 투쟁 정신을 강조한 난가 사상은 조선 상고사라고 하는 책에서 밝혀 놓았습니다. 조선 상고사는 조선의 옛날부터 우리 역사의 아주 오래전부터의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조선 상고사고 아와 비아의 투쟁이 시간과 공간으로 발전되어 확대되어 온 역사가 바로 우리 한국사이다. 시간, 공간에서부터 확대되어 온 것.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시간이란 사건이요. 공간이란 한반도 만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반도와 만주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 아와 비아의 투쟁이라 할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격렬한 사건들이 많았노라. 그러면서 우리 국가를 지켜왔다. 한민족 정체성을 지켜왔다. 이게 조선 상고사입니다. 가장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조선 상고사 아와 비아의 투쟁, 이 투쟁 정신을 난가라고 하더라. 그럼 하나만 더 외우면 되겠죠? 그 밑에 저서에 최근에 나온 것만 강조해 드릴게요. 거기 1923년에 조선혁명선언문 보이시죠? 그 녹색으로 쓰여 있는 거 보이시죠? 녹색으로 쓰여 있는 거는 2차례 이상 출제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조선 혁명선언, 이게
올해 2022년 서울시지방지 20번 문제입니다. 조선혁명선언의 그 사료가 나왔습니다. 사료. 그럼 여기에도 당연히 뭐가 들어가 있겠어요? 투쟁 정신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혁명이라는 단어 자체에는 일본과 싸워서 이겨야 할 때다. 혁명이라는 뜻은 피를 흘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때의 혁명선언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암살과 파괴입니다.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일본인 장교들을 죽여라. 또 일본의 식민 통치 기관을 파괴해야 한다. 그래서 파괴와 암살을 통해서만이 조선의 혁명을 달성할 수 있다. 조선의 혁명이란 무엇인가? 일본 제국주의를 구축하고 조선인들에 의한 조선인 정권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조선 혁명선언이고 1923년 김원봉에 의한 의열단 선언문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래서 김원봉이 만든 의열단은 영화 암살의 모티브가 된 단체입니다. 의열단은 칠가사를 중심으로 활동했었습니다. 칠가사리란 조선 총독, 일본 천황, 일본 육군 대장 등등등 조선을 침략하는 7개의 부류를 설정해 놓고 암살 대상으로 설정해 놓았어요. 조선인들이라면 누구든지 이들을 죽이거나 파괴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고 그런 이데올로기 설정해서 실천했던 단체입니다. 의열단 선언문이 바로 신채호 선생이 쓴 조선혁명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개를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조금 첫 시간은 이렇게 좀 가볍게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뭘 공부했냐면은 사관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사실로서 역사와 기록으로서 역사 테마 하나를 구분하는 연습을 했고요. 사실이 뭡니까? 팩트. 기록이 뭡니까? 대화입니다. 대화. 대화라고 한 이유는 역사와 즉 현재와 과거 사이에 끊임없는 대화다라고 했기 때문에 변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변적인 것이고 주관적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E.H. 카에 의한 역사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 본격적으로 한국사 사관을 공부했던 일본의 사관이 무엇이었는가? 타일성론이다. 그걸 주관했던 기관이 조선사 편수회라는 곳이었다. 그럼 이에 맞선 민족 사관은 무엇이었는가? 정신을 강조한 것이다. 독립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독립정신이란 박은식과 신채호가 얘기한 국혼과 난가사상으로 대표되는데 국혼을 설명한 책 이름이 한국통사이고요. 그 후속작이 혈사입니다. 신채호 선생은 투쟁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그게 바로 난가사상이고 그 난가사상이 담겨있는 책 이름은 조선 상고사, 즉 옛날부터 그랬다는 거죠. 상고라는 말 자체가. 그리고 그런 투쟁 정신이 그대로 투영되어서 만들어진 단체 이름을 의열단이라 하는데 그 의열단은 영화 암살의 모티브가 된 단체이다. 만든 이는 김원봉이다. 김원봉이라는 사람이 만든 단체에 신채호가 작성한 조선혁명선언문이 의열단 행동선언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1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10분 정도 있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